김수민의 뉴스 밑장입니다. 음악이고 뭐고 깔 것도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수요일에 에피소드가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녹음을 하지 못했네요. 최근에 킹메이커라는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1월 26일인데 저는 미리 이 영화를 한 사무실에서, 영화사 사무실에서 시네21 기자분과 함께 둘이서 봤습니다. 제가 이거 영화 보면서 출세했다 생각을 했어요. 언제 그런 호사를 누려보겠습니까? 물론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보는 거랑 다른데 미리 볼 수 있다. 그럼 왜 미리 봤느냐? 원고 청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쓰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원고를 쓰다 보니까 원래 원고 분량의 한 1.8배 정도를 쓰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그냥 쓴 게 아니라 이것저것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줄이느라 또 시간을 보냈고, 결국에 수요일이 돼서야 뉴스 밑장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3인조 녹음은 이미 끝나버렸죠. 그것은 오는 일요일에 설 특집을 겸해서 할 거고요. 이번은 뭐 지금 전국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씨 녹취록에 관련된 겁니다.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친문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친문이 아니라 민주당 반 이재명이라고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김건희 현상이 일어나고, 문파는 윤석열을 찍어야 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뭘 추구를 하는데 긍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에 반대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좋은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하고 몇몇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평론가 김민하 씨가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라는 제목에서 딱 감이 오죠. 그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소위 문구로소리, 반 이재명 친문, 이것은 교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친문하고 반 이재명 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민주당의 내부 개파구도 설명을 했죠. 이낙연 을이고 김어준 갑이다. 에피소드 제목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문파의 다수파는 이재명 쪽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밀면서도 다음 카드 삼아서 미리 이재명을 띄워놓는 세력이 있고,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김어준 씨라든지 이쪽이죠. 이쪽이 다수파지. 어디 뭐 문구로 소리가 어떻게 다수파입니까? 이건 뭐 뻔히 얘기를 해줘도 몰라. 아무튼 간에 이 문구로 소리들이 열이, 이제 연이가 아니라 열이를 미는 쪽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김건희 씨 녹취록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언급이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조국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거는 김건희 씨 녹취록 외에 여러 인사들이 윤석열을 깐답치고 증언했던 거에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모아보니까 야, 문재인의 후계자는 윤석열이고 네, 문석열이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름 붙였는데 문재인의 후계자는 윤석열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김정숙의 후계자는 김건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요지경인데, 그리고 김건희 씨가 조국 수사 관련해서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밀어붙여가지고 정경심 구속 안 될 수도 될 수 있었다. 안 될 수도 있는 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부적절한 언급이고 사실일 수가 없는 언급인데, 그러면 이렇게 된 김에 윤석열은 어떻게 해서 조국 수사를 거치게 되었고 대선 주자가 되었느냐, 이 과정을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 내부의 구도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정치인이냐, 이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윤석열은 그 검사를 1990년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80년대는 민주화운동의 시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윤석열이 모의 재판에서 신현학,
전두환이 아니라 신현학입니다. 그때는 그 당시 전국을 잡고 있는 게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 숨어 있는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조금 뒤에 숨어 있다시피 했던, 그러니까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군인인 전두환이 아니라 신현학이 5.18이라든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법정에서 전두환이 아니라 신현학을 상대로 모의법정에 나온 서울대 법대생 윤석열이 구형을 한 게 아니고, 검사로서 구형을 한 게 아니라 재판을 했다고 해요. 판사 역할로. 그리고 무기징역을 언도했다. 그러니까 전두환한테 사형을 구형했다가 아니라 신현학에게 무기징역을 언도했다. 다른 내용이죠. 이게 이제 윤석열이 검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야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민주화운동을 하진 않았죠. 뭐 민주화운동을 성원하는 시민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진 않았고 사법시험을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행적들을 봤을 때는 정치 성향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최소한 2013년경부터 민주당 성향으로 기운 것은 맞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 주진우 씨라든지 김어준 씨 이런 사람들이 친윤이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최근에 받은 적이 있죠. 근데 그게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건덕지는 있는 거에 실제로 어느 정도 친한 사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조 기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거를 나타내 주는 게 2016년에 박근혜 탄핵 국면 시작될 즈음에 한겨레신문 김의겸 기자가 윤석열 검사를 만났다는 얘기가 있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시시콜콜 김의겸 의원이 했는데, 그걸 떠나서 만난 건 사실이고 실제로 친민주당 쪽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호감이 있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여기저기서 옳은 사람 막지 않는 스타일에 아무나 하고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죠. 검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성격일 수 있는데, 방상훈이라든지 그 홍석현 이런 언론사 사주 만나는 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아니라 보통 공무원이더라도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잘 보고를 또 해야 됩니다. 어쩌다 만났는데 못 빠져나와가지고 잠깐 있었다 한들, 근데 막 그 만나가지고 부정을 획책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너무 쉽게 만난다. 사람 스타일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나도 술 먹어봤다 이런 사람들 취재를 해보면 합석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합석. 예. 이런 성격이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검사로서는 부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 좀 긴장감이 느슨하다고 해야 될 텐데, 윤석열 입장에서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가 뭐 경징계라고 해야 되나요? 정직 잠깐 받고 대구나 이쪽으로 좌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에 가까운 인사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 민주당 성향이냐? 글쎄,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윤석열이 그렇게 알려져 있죠. 나 일반 유권자로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거는 그때 51% 넘게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은 아니고, 또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자였다, 뭐 당원이었다 이런 사람이라면 또 지지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때 은근히 보수 성향 시민들 중에도 박근혜는 아니야 이렇게 지지 안 한 사람들이 있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또 박근혜를 지지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진보는 아니죠. 민주당 이걸 떠나서 진보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학교 다닐 때도 밀턴 프리드만, 시장 만능주의에 가까운 신보수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 책을 탐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만의 책은 읽을만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좌파일수록. 근데 뭐 그렇게 좌파가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 읽은 게 아니라 거기에 심취해 있었고 프리드만 주의자에 가까웠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봐도 이 사람은 진보 성향이 아니에요. 근데 뭐 민주당이 진보, 좌파 이렇게 비춰져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 수사 이후에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정치를
문재인 정권하고 불화하기 전에 시작을 하게 됐다면 민주당에서 시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검사 오래 하다가 정치에 금방 입문한 사람들 좀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뭘 검증을 해봐야 될 텐데 그냥 둘 중에 한 줄 타고 가서 거기에 적응해서 살면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국 수사가 기점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조국 수사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정에서 비롯된 거냐? 그리고 유시민이 등등이가 까불지 않았으면 정경심은 구속 안 되는 거냐? 이거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김건희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국 수사는 검찰 수사 전에 여러 언론에서 조국의 문제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TF팀을 짜고 작정하고 파고 있었고 한국일보에서는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문제 보도를 했죠. 그 밖에 단국대 논문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모펀드도 다수 언론에서 이미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컷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었죠. 이 수사를 안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사 그게 별겁니까? 이게 시작하는 게 압수수색으로 시작을 했는데 압수수색을 왜 그렇게 많은 기관에서 했느냐? 연루된 데가 많으니까 많은 데서 하지. 그 허위 스펙 제출한 대학교 그리고 사모펀드에 관련된 업체들 운동학원에 관련된 것들 이게 한두 군데입니까? 한꺼번에 시작하는 거죠. 뭐 이게 순차를 둘 필요가 있어. 그리고 압수수색이 이것도 특히 자택도 아니고 기관 쪽이잖아요. 기관 압수수색에 뭐 당황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어디 회사 일을 하는데 압수수색 하러 들어왔어요. 그럼 영장 보고 영장 있는 내용 주면 돼요. 그 뭐 이렇게 민감한 게 있습니까 거기? 거기 설령 범죄적인 혐의가 있다 한들 나하고 상관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열어주면 되는 거죠. 그 압수수색은 검찰 마음대로 하냐고 법원에서 영장 다 발부합니다. 한번 걸러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록에 없는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별일이에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야, 저 압색 한꺼번에 수십 군데 하는데 털어가지고 조국이나 저쪽에 문제가 안 나오면 야, 조국은 진짜 뜨겠네. 예. 그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압색 자체가 사람의 유죄를 확정을 짓고 조지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사실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압색에서 뭐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압색 들어간 검사들만 욕먹을까봐, 욕보일까봐 그게 좀, 그리고 저도 수사 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니, 수사가 필요한 거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욕을 먹었다 이거죠. 야,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수사를 한 검사들이나 영장을 발부한 판사나 애초에 의혹 내지는 혐의 내지는 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이나 아무 죄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 가서 증거를 은닉, 인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법정에서 자기의 증거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건 인멸죄가 아니다. 이런 법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경심 씨 재판에서도 1심에서는 무죄가 났었죠. 증거인멸이. 2심에서는 다시 유죄가 났습니다만은 이거는 대법까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판례들이 좀 부딪히는 게 있고 이거는 제가 뉴스 밑장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구속사유가 되는 증거인멸의 우려에는 이거는 더 넓은 범위예요. 어쨌든 증거를 감추고 인멸하는 행동을 했으면 구속되기가 쉽습니다. 구속된 거예요. 그래서 구속된 거예요. 뭐 유시민이가 짓거리고 안 짓거리고 정경심이 구속되는데 무슨 영향을 줍니까? 이 김건희가 뭐라고 그따위 얘기를 해요, 자기가. 윤석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윤석열도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던 것이 뭐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 임명을 좀 안 해주시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게 있어요. 다 드러났는데 언론 보도로. 속도는 조금 늦어질 수 있겠지. 압수수색이. 속도는. 장관 임명을 강행을 안 한다면 시급하게 수사해야 될 이유는 좀 떨어지니까 며칠 정도, 막 2, 3일 정도 좀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압색을 할 때 좀 몇 군데를 끊어서 해본다든가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어쨌든 간에 그러면 임명 철회했으면 조국 수사 안 할 겁니까? 그럴 뻔했어 진짜. 이게 무슨 검사의 원칙입니까? 그럼 윤석열이 당당하게 가서
뭐 법무부 장관이 됐든 그 당시 박상기였나요? 뭐 청와대 인사가 됐든 가서 문제가 있으니까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뭐 한간에서는 김의겸이 얘기했나요? 조국만 도려내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는데 그거는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이거 고구마 파듯이 가면 더 있는 거 아니냐, 현 정권 인사들도.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더 확산시키진 않겠다라고 얘기한 셈입니다. 조국만 도려내겠다라는 말은. 그런 얘기를 했다면 더더욱이나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 아니, 일선에서 검사들 고생하고 취재기자들 쇠가 빠지게 취재했는데 자기가 뭐라고 수사와 압색 이런 데 재량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 배우자가 무슨 정경심 구속 사유를 유시민이 떠드는 것에서 찾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원칙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보수가 한 거라고 얘기하죠. 박근혜 탄핵을 왜 보수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진보만이 했다, 특정 당파만이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 틀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탄핵을 보수가 했다라고 한 건 뭡니까? 그럼 결국에 이 사람들은 중앙일보 계열의 JTBC와 TV조선이 터뜨려서 막판에 새누리당 비박이 완결지었기 때문에 보수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나 본데, 아래로부터 출발하는 힘을 믿지 않는 시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수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조국 수사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나온 거 보시라고, 결국에. 그거 안 하고 백이나. 그리고 죄명 중에 보면 문서 위조라든지 차명 계좌라든지 굉장히 쉬운, 발견하기 쉽고 저지르기도 쉬운 범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잡아내는 거 잡아내는 거죠. 근데 뭐 자기들이 뭐라고 무슨 수사의 배경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요인을 함부로 찍어내고 있으니까. 저는 윤석열이 해가지고 더 잘못하면 나쁘게 될 뻔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한국의 민주주의 진척이라든지 세대교체 이런 것들 때문에 윗선에서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작동이 돼서 저는 조국 수사가 가능했다, 어떤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그렇게 봅니다. 뭐 특정 리더의 결단으로 돌리려면 문재인 대통령도 공로자죠. 그렇게 치면 안 막았잖아. 막으려고 하면 막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수사 못했다라는 시각을 연장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이기도 하죠, 그건. 그리고 이제 뭐 김건희 씨 녹취록에 있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걸 떠나서 찌라시로 돌고 있다가 김건희 씨 쪽에서 가처분 신청에서 빼달라고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였냐면은, 문 대통령 원래 조국 싫어했는데 좌파들이 꽂아가지고 할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또 문구로 소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나 봐. 문 대통령이랑 조국은 상관없는 거였어. 문구로 소리들, 참 이재명파하고 조국 지키기로 경쟁하던 인간들이 이제 와가지고, 자, 문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을 리는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싫어했으면 조국이 한일전 할 때 SNS로 막 민정수석 신분으로 글 써제낄 때 그때 경고 들어가서 작살냅니다. 문 대통령이 시켜서 SNS 포스팅한 거라도 싫어했으면 그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시킨 다음에 욕 먹인 다음에 그만두세요 해서 그냥 날려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민주당 관계자한테 취재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인지는 좀 장담할 수 없죠. 근데 민주당에 그냥 무슨 어디 뭐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청와대나 당 핵심 지도부의 분위기까지 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거기서 벌어진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에게 들은 얘기예요. 원래는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도 그렇게 좀 예정이 돼 있었답니다. 가능성 차원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게 불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 스스로가 민정수석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장관이 아니라 수석으로 갑니다.
따지고 보면, 뭐 돌아보면 결과론적으로 그때 장관으로 갔으면 조국 검증할 기회 별로 없었을 거예요. 박근혜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 바로 시작하는 상황에서 조국 문제를 깊이 검증할 수 있었을까요? 밝혀졌던 문제들이 그때는 오히려 조국이 일찍 장관이 됐다면 밝혀질 수 없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얘기는 조국이 장관에 임명되기 전에 여권의 일부 인사들이, 나름 그 주류 인사들이죠, 조국 전 장관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사실 국회의원 되고 나서 장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 장관과 의원의 겸직이 가능하니까. 근데 조국이 거절했다는 설이 있어요. 장관을 하겠다고. 그 장관 돼가지고 이제 일이 커진 거 아닙니까? 이게 조국이 국회의원으로 먼저 갔으면 국회의원 한 명, 이렇게,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250개가 넘는데 한 명 이렇게 찾아가지고 조직이 어렵습니다. 보통 총선 때 후보자 몇 명 이렇게 딱 추려가지고 비리 끄집어내서 조지는 거, 이런 거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조져도 완전 그 대선 주자급은 아니야. 근데 조국 하면은 그래도 잠재적 대선 주자급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조국이 민정수석, 장관, 그리고 잘하면 의원까지, 뭐 의원은 국민들이 뽑는 거니까 총선 후보까지, 이 테크트리를 밟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문 대통령이 싫어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문 대통령이 꼭두각시여서 민주당에 누가 꽂아주는 걸 어쩔 수 없이 받는 처지냐.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거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큰 뜻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을 전면적으로, 심층적으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그럴 스타일의 사람도 아니죠. 자기 책임 다 묻게 되는데,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옷에 묻게 되는데, 찐 묻었다 할 때 묻습니다. 그런 거를 감수하는 사람이냐고요. 김건희 씨 녹취록에도 나오잖아요. 신하들 뒤에 숨어 있다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오히려 문 대통령 뜻이 워낙 강한 것 같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 쫀 겁니다. 누구 하나 뭐 나서가지고 반대하고 몇 명은 나섰죠. 근데 그것도 강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 다 쫀 거예요. 오히려 이낙연, 이해찬 쪽이 문 대통령보다는 조금은 더 고심했습니다. 이거 맞나? 근데 여기서 판가름이 난 게, 그때 누가 나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다. 압수수색이나 수사는 존중돼야 되고 결과를 놓고 판단하자. 그리고 범죄 혐의를 떠나서 조국 전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장관을 물리자. 조국도 억울하더라도 스스로 좀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가지고 살아나면은 뭐 총선 때 출마해도 되지 않느냐. 이게 지극히 합리적인 발상이자 대안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그렇게 하는 정치인이 누가 있었습니까? 굵직한 대선 주자 중에. 그때 순간들을 놓친 거예요. 이낙연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죠. 총리였잖아요. 총리가 재청권이 있습니다. 총리 재청권 행사 안 하면 장관 임명 못 해요. 그러면 임명이 됐다. 그럼 이낙연이 공범인 거지. 그럼 재청권 걸고, 저는 이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언을 하고, 그 직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퇴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정치인의 승부수 아닙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김부겸, 뒤로 막 넣었다는 거야. 뒤로. 청와대에다가 이거 하지 말라고. 아니, 뒤로 할 일 있냐고. 앞으로 하셔야지. 공천 못 받는 거 걱정하셨나? 그럼 대구에서 공천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되지. 그러면 김부겸은 장기적으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당선돼도 살고 낙선해도 명분이 있어, 그건. 그 기회 놓친 거죠. 그 다음 이재명은 자기 재판 걸려 있어서 쫄았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난 이재명도 거기서 물 건너갔다고 봐요. 사실 지금 윤석열이 헤매고 있는 이 역량 부족,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이 그때 조국 사태 때 승부를 던졌다면 저는 이재명이 승리가 거의 확정됐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쯤. 지금 이재명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여권 대선 주자가 정권 재창출하려면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까지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흐름이 되면 대통령 지지층 중에 이재명 후보 싫어하는 사람 또 자연스럽게 찍게 되겠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박근혜, 노무현, 다 이런 여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럼 차별화가 필요한 거죠.
차별화 억지로 할 거냐? 조국 사태만큼 명분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쉬운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이재명 물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뭐 그럼 국민의힘에서 이거 찬스를 잡았냐? 국민의힘 다 깽판 졌잖아. 그때 광화문 집회하면서 하야 구호나 나오고. 그때 누가 뭘 잘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은 안 설치는 게 오히려 조국한테 불리하지. 국민의힘이 설쳐가지고 조국이 그만큼 간 거라고. 아니었으면 주광덕, 김진태부터 해가지고 그 뭐 이준석 이런 쪽은 찍고 까불고 놀기나 바빴지. 뭐 했냐고. 그 정의당 또 지금 이제 그 심상정 대선 후보 사과하고 있는데 그때 놓친 거 아니에요. 다 놓치니까 윤석열이 뜨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 검증을 해봅시다. 윤석열은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국 수사는 당연히 하게 되는 수사고,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갖다 붙인 게 오히려 윤석열 후보이고 그 흔적이 김건희 씨 녹취록을 통해서 나온 셈인데, 자, 윤석열 후보하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틀어지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부임을 하죠. 조국 이후에. 그리고 2020년 1월에 윤석열 주변의 친윤 인사들이 대검에 포진되어 있다가 확 날아가 버립니다. 한동훈 검사도 거기 중에 한 명이죠. 여기서 일단 윤석열의 문제가 드러나는 게, 자기가 검찰총장 되자마자 그때 대통령 신임이 있을 때고 장관 교체기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의중이 대거 관철된 인사가 됐어요. 그때 자기 주변 사람을 너무 심어 놓은 거야, 거기다가, 대검에다가. 네. 그러다가 한꺼번에 폭탄 맞고 날아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그 정권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을 떠나서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검사들, 윤석열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사실 특수통 검사라는 것은 한정돼 있죠. 검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대다수는 형사나 공판 담당 이쪽인데, 아니, 특수부 검사들이 수고하는 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뭘 또 사건을 교묘하게 엎어버린다거나 이럴 위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과 가까운 검사들이 대거 등용이 돼서 대검에 주주주주 다 꽂혔단 말이죠. 이게 맞냐고, 인사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인사를 개걸스럽게 한 거죠. 근데 그 역으로 그냥 당한 거지. 야, 이제 윤석열 날려야겠다. 정권이랑 틀어졌으니까 확 날려버린 거예요, 추미애가 와서. 자, 그러고 나서 확 틀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추미애하고 윤석열이 대검찰청에서 만납니다. 이거 굉장히 초유의 일인데,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방문한 것은 그때가 20년 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면산을 두고 이 법무부 청사하고 대검찰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안 가는 게 관례였나 봐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좀 행정이나 그쪽에서는. 저 같은 경우도 지방의회에 있을 때 의원 오래 하신 분이 저기 집행부 부서 사무실 가는 거 아니라고. 근데 저는 이제 명절 때마다 다른 의원 몇 명 조금 조를 맞춰가지고 한 번씩 이제 직원 전체한테 인사한다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관인데 하여튼 간에 이런 거는 뭐 자주 하지는 않죠. 그 장관 입장에서도 자기가 유사시에 지휘할 수도 있는, 그러나 함부로 또 매사에 지휘할 수는 없는, 문화적으로 규범적으로 그런 대검찰청에 가는 건 좀 꺼려지는, 피해야 되는 일처럼 그런 관례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어쨌든 추미애가 대검찰청에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점령군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한번 좀 다독이러 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게 있고, 실제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30분 정도의 차담은 그럭저럭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추미애가 내가 요만큼 해놨으니까 이제는 좀 적당히 하자, 이런 거였다고 봐요. 자, 근데 요 분위기가 사실 추미애 장관이 2020년 4월 총선 끝나고 나서도 한 2달 정도 더 이어갑니다. 그때 민주당 180석 나오고 기분 좋은데 뭐 굳이 또 검찰 칠 이유가 있어? 그리고 검찰은 검찰대로 총선 전까지 정권 수사 관련된 것들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소할 거 있으면 그냥 기소하고 다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총선 관련한 변수가 나오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뭔가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최강욱이라든지 이런 열린민주당 인사들이 제기했던 검언유착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하고 채널A 기자하고 만나서 유시민 관련한 얘기를 한 건 맞죠. 그리고 유시민 관련해서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신라젠 관련한 의혹들이 뭐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었고, 한동훈 검사가 그 기자한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개입을 해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드러났던 녹취록이나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이걸 뭐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은 그 녹취록에는 이런 부분이 안 나오는데, 검사가 기자한테 그 사건 관련해서 혹은 그런 사건하고 비슷한 것들을 많이 다뤄본 검사, 이런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한테 한번 찾아가봐, 이런 얘기 정도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는 친민주당 기자들 중에 법조 기자 한 사람들 더 잘 알 겁니다. 이걸 가지고 수사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수사를 추동했다고 할 수 있느냐,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를 비윤리적인 거, 도리에 맞지 않는 걸로 치려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될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난 건 그 수준이었다는 거고, 의심은 해볼 수 있겠죠. 더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든 그쪽 사람들, 검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검언유착 의혹을 선전포고 비슷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당분간 다 그 별일 없기로 했잖아. 근데 우리를 때린단 말이야? 그 최강욱이나 이쪽에서는 야, 니네 유시민 조지려고 하지? 이렇게 의심을 한 거고. 자, 요 상태에서 터진 게 뭐냐? 고발사주 의혹입니다.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이 어떤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파악이 안 된다면은 없었다라고 일단 간주하는 게 당연하게 맞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손준성이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밖으로 유출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단계를 거쳤는지 혹은 직방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거예요. 손준성이 보낸 건 맞다고, 고발장하고 판결문하고. 그리고 보내기 전에 그날에 판결문을 검색을 한 검사가 혹은 검찰 관계자가 대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관여한 거죠. 국민의힘의 정치 플레이, 언론 플레이를 도와준 흔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보자 X라는 검언유착 의혹도 등장하는 그 사람이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집니다. 조선일보가 같은 날이죠. 고발사주 의혹이 가리키고 있는 그날 4월 3일 2020년 같은 날 비슷한 시점에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거든요. 조선일보 기자는 또 딴 데서 구했을 수 있어요. 이거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또 취재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밖으로 새 나간 거예요. 그리고 직접 어디로 유출시켰는지 경로는 확인 안 되고, 그렇지만은 유출이 된 겁니다. 손준성을 통해서. 나보고 손준성 왜 기소 안 되냐고 따지는데, 그렇게 치면은 이재명도 기소 안 됐어. 그럼 대장동 의혹 제기하면 안 돼? 그리고 사실관계는 나온 거잖아요. 손준성이 그걸 전달하지 않고 누구한테 전달하냐고. 반송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또 이거 반론해야 됩니까? 자, 지금 해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이 포함됐는지는 모르지만 씨발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건은 총선 끝까지 뭐 대충 넘어갔어요. 검언유착 의혹이든 뭐 고발사주 의혹은 당시에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최강욱이나 열린민주당이나 제보자 X나 그쪽에서는 이것 봐라, 이거 검찰에서 또 개입했네. 왜 제보자 X의 신상 정보가 알려지냐?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쪽에서는.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총선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윤석열 총장이 조금 나중에 2020년 10월 국감 때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임기를 끝까지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총선 직후죠. 그건 뭐냐? 수습하자는 얘기예요. 수습하자.
그 메신저가 양정철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양정철을 포함한 여권 일부의 기획가들은 윤석열하고 척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고, 좀 외곽에 있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황희석 이쪽은 윤석열 조지자, 강원 양면 전략이죠. 양쪽이 짰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묘하게도 양정철은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던 기획자입니다. 위성괴뢰 정당으로. 위성괴뢰 본당이죠. 근데 열린민주당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상향식 위성괴뢰 별당입니다. 이쪽이 얼마나 굉장히 세게 싸웠는지 지난 총선 막바지를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물어뜯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그렇게 틀어져 버린 건지 아니면 뭐 교묘하게 양동작전을 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차별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한쪽은 온건 전략, 한쪽은 강경 전략을 윤석열에게 폈다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의 흐름이 2020년 6월 하순 정도에서부터 강경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게 뭐냐, 추미애가 민주당 의원들 모임에 불려갑니다. 그리고 막 질타를 받아요. 그 국회에서도 질타를 받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대충 하는 거 아니냐, 질타를 받으니까 추미애가 슬슬 열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세게 하느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초선 의원들이 초빙을 했나요? 초청을 했나요? 그 강연한답시고 가가지고 책상을 몇 번 때리면서 윤석열이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말을 안 듣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추윤 갈등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추윤 갈등은 2020년 1월이 시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인사들, 대검 인사들 쳐내면서 단발적으로 끝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20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뭐 한 6월, 7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2020년 10월 국감, 윤석열하고 민주당 의원들 싸울 때 요걸 기점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틀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틀어질만 하죠.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 보인다는 생각이 든 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의존하는 모습 보입니다. 아니, 거기에 의존할 게 되냐고. 엄정한 모습을 보여야지, 검찰총장인데. 근데 또 2020년 10월 국감 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또 의존하는 모습 보여요. 그쪽에서 살살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니까 옳다구나 엎혀가지고.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2019년 국감 때 이철희 의원이 역대 정권의 검찰 관련 정책이라든지 노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거기서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이거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답변 드리기 부적절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포함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하신다면, 그 당시 기준으로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반이 안 지났을 때예요. 2019년 10월이면은 시작한 지 한 2년 5개월쯤 될 때 아닙니까? 그 평가하기 어렵다,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윤석열이 괜히 이명박 정부 얘기를 꺼냅니다. 그때는 쿨했다. 자, 말 속에 뼈가 있긴 하죠. 그리고 그 말이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명박 정권 때 이상득 수사하고 구속할 때 상득수호 이지랄 안 했죠. 문재인 정권에서 등장한 적폐죠. 그것은 적폐도 아니지, 신악습이죠. 새로운 나쁜 관행. 그걸 찌르기 위해서 했던 말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거는 언론인이 할 얘기지, 시민이 할 얘기지, 정치인이 할 얘기지. 여기서 얘기한 시민은 어떤 특별한 그 공공인으로서의 의무를 지니지 않은 다수의 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명박을 툭 던졌다? 이거 지나서 나서 생각해 볼수록, 특히나 국민의힘으로 윤석열 후보가 가버린 상황에서 심상치 않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좀 더 레이더가 곤두설 수밖에 없죠. 혹시 이미 윤석열은 그때 국민의힘에 줄을 서고 있었는가? 아직까지 근거도 없고,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관여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이 일련의 흐름들,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2021년 3월 검찰총장 사퇴 때입니다. 그때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한다고, 그때는 이제 열린민주당 수준이 아니라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껴가지고 떼거지로 놀고 있을 때였는데, 검수완박 하는지 안 하는지도 불분명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양동작전 펴는데 또. 그러면 뭐 윤석열이 검찰총장 사퇴하면 검수완박 안 해? 검수완박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사퇴를 해? 그 정도 수준의 저열한 정권이면 진짜 그냥 검수완박이 되는 한이 있어도 검찰총장으로서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위가. 근데 갑자기 또 검수완박론이 수그러드는 상황에서 급하게 되살려내는 듯한 그런 행보를 하다가 뭔가 허겁지겁 3월 초에 검찰총장 그만둬버려요. 자기 딴에는 검수완박 반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렇게 치면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최강욱 등등이 했던 얘기가, 검찰총장이 그만둔 지 1년이 안 지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만둔 건 3월 4일이에요. 4일인가 하여튼 9일 전입니다. 그럼 자기 대통령 선거 혹시 출마 못하게 될까봐 그만둔 거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치면. 이게 개연성이 있냐고, 이게. 저는 윤석열이 제대로 된 검찰이자 또 정치인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2021년 7월 자기의 임기 끝까지는 마치고 정권 수사가 아무리 막혀도 최대한 뚫어보려고 노력하면서, 그때까지는 가야 이 사람이 될성 부른 정치인이고 또 자기 검사 생활도 제대로 마감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7월까지 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기대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뭐 7월에 검사 그만두고 정치 입문하면 늦냐고. 잘 될 사람이면, 정치적으로 잘 될 사람이면 7월에 그만둬도 돼. 7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을 했는데도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월에 시작을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럼 윤석열은 7월에 그만두면 7월에 그만두자마자 어떻게 정치를 곧바로 합니까? 한 두어 달 더 있으면 되지. 자, 실력 있는 사람이면 두어 달 동안 조금 공부하고 이러다가 한 10월에 출동해도 돼요. 무소속이나 신당으로 해도 된다고.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를 하든 아니면 독자 노선으로 가든 부딪혀 보는 거고, 단일화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3등으로 쳐졌다. 이러면 뭐 단일화를 하면 되지. 검찰총장 그만두고 뭐 바로 얼마 만에 대통령 당연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정도의 배포와 지혜, 용기가 되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2022년에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은 되거나 아니면 진짜 2022년에 돼버릴 수도 있어요. 시대가 그 사람 아닌 다른 대안이 없다. 자, 근데 윤석열의 태도는 뭐였냐면은 결국에 2021년 3월에 불이 나게 뛰쳐나갑니다. 개연성 있나요? 그때 행보를 보면? 아사리 그때 그 징계 국면 때 나가지. 그럼 징계 국면 때 야씨 진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나가든가. 그럼. 근데 징계 국면은 또 시시하게 끝나버렸어요. 뭐 정직도 아니 뭐야 아예 파면이라든지 해직도 아니고 3개월이었나요? 정직 2개월이었나 3개월이었나 그 정도 받았어요. 애매하게. 추미애도 요거 약간 눈금 제사한 거죠. 근데 그것도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계속 무리가 생겨서 윤석열이 검찰을 그대로 복귀를 해버리거든요. 윤석열도 당황했나봐. 진짜 한 중징계 먹고 그냥 사표 던져버릴 걸. 애매하게 끝나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이렇게 정리 안 되지. 그것도 웃기는 행동이죠. 그때 당황했나봐요. 예. 그다 검수완박 얘기 쏘고 나오니까 그것도 본격적으로 칼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냥 나가버려요. 총장 사퇴해버리고. 아니, 평검사 전원이 추미애한테 항거하는 성명을 했을 때 평검사들이 총장이 그런 거를 하기를 바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개연성이 없잖아. 국민의힘이 들어갈 때도 들어가니 마니 썰은 다 흘리다 갑자기 뭐
아니, 들어가는 거는 저는 그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신당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정치판의 판도를 한번 밀어버리고 재편할 수 있느냐. 저는 실력이 있고 성향이 거기에 받쳐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따른 칼럼들도 썼어요. 근데 지켜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냥 저 사람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낫다 생각을 했어요. 그럼 뭐 제대로 들어가던가. 그것도 뭐 어쩌다가 뭐 이거는 이준석이 잘못했는지 윤석열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과정도 좀 무리가 있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사람 인생이라는 건 곡절과 여러 가지 무리도 발생을 하기 마련인데 그래도 큰 흐름은 이렇게 좀 쭉 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예,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갔으면 개혁 보수를 하든지 해야지 무슨 국민의힘보다 더 국민의힘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말이죠. 이걸 봤을 때 그냥 자기가 가기 좋은 길 골라서 가는 사람이라고 봐요. 자기 신념이라 이런 거는 사실 윤석열의 신념이랄 게 뭐 있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스타일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이 왜 꼬이는지 그리고 윤석열이 실제로 갖고 있는 지식보다 더 무식해 보이는 이유 이런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생각이 복잡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식은 저는 윤석열이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저는 다식한 사람은 맞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잡지식인 거예요. 잡지식이 왜 잡지식이냐면 자기가 그걸 습득할 때는 잡지식이 아니야. 그리고 그런 얘기를 술자리나 이런 데서 풀 때 사람들이 재밌어 했을 거예요. 근데 정치인은 이 지식과 의견이 조직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슬이 서말인데 꿰는 것이죠. 근데 윤석열은 구슬은 뭐 두어 말 되는데 못 꿰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갔어. 신입당원이야. 이 사람이 또 신념에 찬 국민의힘 사람 아니야. 근데 또 국민의힘 당원들 마음 얻고 그쪽 지지층 표 얻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 중도 확장을 해서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 이러니까 도리도리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 엉망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손봐줄게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김종인이었는데 김종인 나가고 이제 이준석이 남아서 그거를 이제 꿰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래가지고 뭐 집권을 하면 뭐가 나아질까요? 응? 개혁 보수가 되기는커녕 이거 참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이런 행보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치를 굉장히 쉽게 하고 있구나. 쉽게 생각하고 있고 본인이 낙천적으로 살아온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거 다른 판이거든. 예, 좋은 것이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줬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친한 친구들과 선후배들 사이에 있었던 그때 그 시공간이 아니라고요. 추미애랑 싸운 거? 추미애랑 싸운 게 자랑은 아닙니다. 추미애가 강적입니까? 조국 수사한 거? 그 뭐, 예? 조국이 아니라 무슨 어디 뭐 누구를 뭐 이후락을 수사했나? 조국 수사한 것도 그게 자랑은 아니에요. 살면서 그렇게 강하지 않은 적들을 만났던 걸 가지고 자양분으로 삼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게 문구로 소리들입니다. 이게 문구로 소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문구로 소리들도 참 마음에 맺혀 있는 게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도. 아, 그 해경군 김씨 이거는 진짜 검찰이 불기소를 했죠. 이재명은 자기가 검찰한테 탄압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수사 해경군 김씨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걸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거 아닙니까? 기소 중지했나요? 야, 이건 뭐 얼마나 많이 맞아떨어집니까? 전화번호 어디 성남에 사는 누구 뭐 음악을 전공했고 애가 둘이 있고 뭐 이게 도대체 어떤 확률로 네. 그러니까 자, 뭐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칩시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 풀려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걸 제기한 문구로 소리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의혹을 처음부터 좀 파헤쳐보지 그랬냐? 어? 대장동 의혹을 왜 이 중요한 거는 나중에 터지게 만들었어? 그것도 그쪽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로
물론 그쪽에서는 노력을 했죠. 그리고 문구로 소리의 행태의 문제가 뭐였냐면 찐 묻었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대고 찐 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파를 자처하는 거야. 소수파를 자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본격화되잖아요. 이 오소리들 쪽에서 뭐 김어준, 뭐 김용민 이런 사람들 타겟으로 놓고 이동형 이런 사람들 타겟으로 놓고 까는데, 자, 이기고 싶으면 아무한테나 찐묻었다라고 딱지를 붙이면 안 되는 일이었죠.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싸움이었거든. 근데 뭐 5만 사람한테 다 찐묻었다라고 적으로 돌려버려요. 이거는 왜냐? 이쪽 스피커들이 당장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 고조시켜야지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초상부터 깨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친문 직계인 것처럼 행세는 다 해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초장에 깨진 게 전해철하고 이재명 경기지사 붙어갖고 전해철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좀 깨졌으면 전혀 정비를 해야지 남경필을 지지한다. 남경필이 되냐고. 문구로 소리들의 그나마 갖고 있는 위력이라면 경기도 몇몇 시군 지역에 보면 그 지역의 민주당 후보의 득표하고 그 지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얻은 득표의 차이? 좀 이재명 후보 득표가 더 처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문구로 소리의 활약 때문이냐. 형수 욕설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구로 소리가 터트리든 말든 간에 일단 세면 그거는 문구로 소리들의 조직력하고는 별개로 이재명 쪽에 타격이 되는 거잖아요. 타격 뭐 얼마나 됐어요, 문구로 소리들이. 그러면은 얘들이 산개 전략을 펴야 될 거 아니야. 이재명을 진짜 꺾어 놓고 싶으면. 그러면 자꾸 무슨 경선할 때 한쪽 밀어가지고 지고 이런 걸 반복할 게 아니고, 친 이재명 직계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에게 다 뻗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긴다니까. 이해찬 또 니네 편으로 만들던가. 그런 게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차기 주자를 내세우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얘네들 다 적으로 돌려버렸으니까 뭐가 통하겠냐고요.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 저 인간 막아야 된다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자꾸 지는 싸움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해찬 대표 나올 때는 김진표 밀었는데 김진표 2등도 아니고 3등 했어요. 그러면은 나뉘어가지고 송영길로 흩어지고 이재명 김진표로 흩어져가지고 2등 3등 표 합치면 다 우리 거다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 이해찬을 뺏기지 않겠다 하면서 전략적으로 이해찬 지지선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해찬은 찢 세력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센스가 없어요. 하여튼 센스가. 요런 센스를 갖고 있었던 게 과거 민주노동당의 NL 세력이었어요. NL 세력이 대표 선거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자기 독자 후보 안 낸다고. 그런 거라도 발휘를 하던가. 이재명하고 몇 명만 딱 도려내겠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움직여야지. 얘네들은 스스로 극소수파가 되는 길을 걸어왔다고. 그러니까 이낙연이 왜 안 풀리냐. 이낙연이 이런 애들한테 의지를 하니까, 김종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김종민이 언제부터 친문직계야? 그 안희정계였다가 안희정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갈 데 없어갖고 이쪽에 붙은 거 아닙니까? 문구로 소리 쪽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응? 그리고 김종민 또 불안하니까 문구로 소리한테만 안 붙어. 뉴스공장에도 자주 나가고 했죠. 내가 조국이야! 이런 것도 하고. 자, 문구로 소리들 스스로가 자기들 살을 잘라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너네는 뭐 이재명 쪽보다 뭐 나았는데, 응? 자꾸 꼬리표 붙이고 사람 공격하는 것도 글러 먹었거니와. 그럼 문재인 정부나 뭐 조국 사태가 대표적 아닙니까? 조국 사태 때 니 뭐 했는데 니네는. 얘네들도 그냥 얘네들이 애초에 민주당 지지자가 된 것도 저기 국민의힘 쪽 반대 하면서 강하게 돌아버린 거죠. 그리고 사실 문재인은 마스코트에 불과합니다. 박사모한테도 박근혜가 마스코트에 불과했듯이
지난번 경선 때 보세요. 문 대통령도 우리를 말리면은 파문당할 수 있다는 그런 글까지 남기는 게 얘들이고, 지들이 탐독하고 졸라 책 사재꼈던, 조국의 시간. 이거 불태운 애들이 얘들이에요. 이 애들이 아까 얘기했던 김민아 씨의 책 제목처럼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를 충실히 따라온 애들이고, 얘네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이재명이니까. 지난 수년 동안 계속 거듭해서 미워했으니까 이제는 이낙연을 미는 수준을 넘어서서 윤석열을 미는 수준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애초부터 글러먹은 길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니네가. 그 중간에 스스로 쇄신을 하고 거듭나거나 잘못된 길을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냐고. 아주 어떻게 보면 일관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러한 오소리들과 대개 윤이 만나니까 또 스파크가 있네. 아주 그냥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자, 김건희 노출록은 여러 불씨를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뭐 더 일일이 얘기해? 그러면 김건희 적당히 하다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들어갈 곳도 없어. 애초에 나오진 않았으니까. 근데 무슨 김건희를 등판을 시키니 진짜. 김건희 씨 허위력은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7년이고 업무방해 7년이거든요. 사문서 위조 확인 뭐 안 된다고 치자. 귀찮다. 씨. 업무방해는 맞거든. 허위력 적는 거. 근데 공소시효 7년 다 넘긴 줄 알았는데 허위력 썼던 이력서 재임용할 때 국민대라든지 이쪽에 안양대나 이쪽에 다시 냈으면 7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7년 공소시효 넘겼다 할지라도 사기죄, 허위력을 기재해서 취직을 한 다음에 급여를 탔다. 어떤 학원 강사가 그렇게 해서 사기죄를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이에요. 2012년 이후로부터 해당되는 거잖아요. 안양대하고 국민대는 2013년, 14년 입시, 그 채용 원서를 냈습니다.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 기소 확률 높아요. 윤석열 후보가 자신만만하게 뭐, 형사처벌감은 아닙니다. 네. 윤석열 거의 펠레 수준이에요, 지금. 그 고발사주 의혹의 문건에 관련해서도 괴문서 아닙니까? 했는데 괴문서 아닌 걸로 드러났죠. 그리고 검사 한 명 관여라도 나오면 도의적으로라도 사과하겠다고 윤석열이 얘기했는데 사과 안 했어요. 나왔는데도. 그 전에 검찰총장 때도 라임 술접대 받은 검사가 있으면 사과한다고 했는데 사과 안 했습니다. 다 펠레야.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를 등판시킨다고? 지금 김건희 걸크러쉬 뭐 팬카페 회원 늘어 이러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역으로 걸린다고. 알아서 해봐. 근데 대깨운들하고 요번에 김건희 새로 띄우는 문구로 소리들하고 아주 쿵짝이 닮았더라고요. 그 내가 보니까 예전에 문구로 소리들이 퍼뜨렸었던 건가? 이게 누구지? 퍼뜨린 게? 영화 포스터처럼 해서 조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기레기 시대 광기 언론 뭐 이런 영화 포스터 같은 게 있어요. 요거하고 요번에 그 김건희 씨 뭐 걸크러쉬 어쩌고 하면서 만든 이건 뭐야? 아토믹 건이? 예, 굉장히 그 포스터의 분위기나 톤이 비슷하네요. 진짜 진영을 막론하고 대깨들은 서로 못 닮아서 한달인가 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문구로 소리 힘이 그렇게 강력했으면 이낙연이 민주당 3차 경선이 아니라 그 경선은 지원자들로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제껴버렸겠지. 이재명을. 아니면 확 따라잡던가.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을 보고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요즘에 여론조사도 ARS하고 림가중 이 방법 쓰는 여론조사들은 전화 걸렸을 때 얼른 받아가지고 해버리는 사람들. 이게 응답률이 낮습니다. ARS 전화가. 그 사람들이 좀 과잉대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림가중이면 가중을 두는 상황에서 이 조사가 출렁출렁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지율 좀 띄우면 굉장히 득이만면 하시던데 뭐 그래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도 있어요.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를 만드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다 한들 국민의 호감을 그걸로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럼 정권 잡고 이제 뭐 되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해보시던가. 자, 오늘은 일단 윤석열과 문구로 소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나 진짜 20, 30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못한 얘기들도 많지만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2, 3일 뒤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수라발발타.